가장 많은 환자가 나오는 게 바로 암하고 유전병이었죠. 그 병은 이 패턴으로 나온다라고 교과서에 돼 있어요. 이게 무슨 패턴이에요? 정밀의 그래프예요. y는 ax 그래프예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비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해요. 비폭량과 유전병 비례해요. 정비례해요. 이게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자, 기준치. 여기다 정했다. 칩시다. 어때요, 이거? 이만큼 발생해요. 90도. 위험하죠? 기준치 낮춰봅시다. 어때요, 이거? 50% 방산. 안 되겠죠? 더 낮춰볼까요? 어때요, 여기? 어때요? 20%가 암이 발생해요. 어때요?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어디가 안전해요? 어디가 안전해요? 제로만 안전해요. 암산행이 없을 때만 안전해요. 그래야 암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기준치는 제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치가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100. 그래. 그거 안전해요? 안 해요. 왜? 제로가 아니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치에 알아서 안전하다 이 말을 하려면 전 세계 의학 교과서를 다 수정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얘기해야 돼요. 이 말 하고 싶으면 교과서를 다 수정하라고 해요. 전 세계 교과서를. 그 전에는 이 소리 하지 말란 말이죠. 틀렸으니까.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자기들이 뭔데 감히 의학 교과서 내용을 바꿔요.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기준치에 따라서 안전하다. 틀렸습니다. 방사능은 무조건 위험해요. 양에 비례해서 위험해요. 피폭량을 해서 최저를 다해 줄여야 됩니다. 피폭량과 암 발생은 정밀해요. 오늘 강의 중에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피폭량과 암 발생은 정밀해야 합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X축이 피폭량, Y축이 암 발생 확률,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와요. 근데 이 그래프는 제가 그렸어요. 좀 잘못 그려서 이게 원점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원점이에요. 여기서 바로 나가는 직선이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방사능에는요, 자연방사능이 있고 병원방사능이 있고 인공방사능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 다 더한 게 총 피폭량이에요. 이 총 피폭량에 비례해서 이만큼의 암 환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중에 이만큼은 자연방사능 때문에 발생해요. 이만큼은 병원방사능 때문에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인공방사능 때문에 이만큼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방사능 총량을 줄이면 암 환자 수가 줄겠죠? 그건 착한 행위예요. 피폭량을 늘리는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암 환자 수를 늘리는 행위예요. 악한 행위예요. 아주 단순해요. 뭘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논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현상 자체가 이분법인데 내가 어떻게 설명을... 현상 자체가 이분법으로 생겼는데 비례하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위, 즉 피폭량을 줄이는 행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연방사는요, 못 줄입니다. 병원방사는 어때요?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왜? 선한 일이니까. 인공방사는 어때요?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죠. 0으로 줄일 수 있어요. 두 가지만 포기하면 돼요. 하나는 핵폭탄, 하나는 핵발전소. 우리 인류가 이 두 가지만 포기하기로 약속하면 인공방사능 제로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탈핵이라고 해요. 폭탄과 핵발전소를 모두 없애는 거, 이걸 탈핵이라고 해요. 가능해야 됩니다. 하나씩 따라보면요. 자연방사능이라는 것은 우주선, 라돈가스, K40 이런 것들이거든요. 우주선이라는 게 뭐냐면 우주에서 지구로 그냥 떨어져요. 밤낮 없이 골고루 떨어져요. 이거 못 막아요. 지하실에 들어가도 맞아요. 어쩔 수가 없이 맞는 겁니다. 이거 비행기 타면 좀 많이 맞는답니다. 비행기 안 타도 맞아요. 근데
라돈가스, 이거는 땅에서 올라오는 가스예요. 우라늄, 라디움 이런 것들이 가스가 돼서 올라오는데 굉장히 무거운 가스입니다. 이것도 역시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거는 지역마다 다 양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라돈가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연방사능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거운 가스라서 반지하 방에 고여있대요. 위험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반지하 사는 사람들 하루에 2번 정도씩 확실하게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도움이 된답니다. 그러나 아파트 20층에 사는 사람들은 라돈가스 안 마시냐? 아니에요. 다 마셔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K40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 칼륨이거든요. 방사성 칼륨이에요. 우리 먹는 음식에 다 들어있어요. 채소, 과일, 곡식, 고기에까지 다 들어있어요. K40 안 먹으려고 이거 없는 음식만 찾아 먹겠다고 결심하잖아요. 바로 굶어 죽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먹어야 돼요. 할 수 없이 네 세 가지 다 자연방사능. 이건 못 피합니다. 줄일 방법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기준치에 포함시키지 않고 탓하지도 못해요. 이 자연방사능 좀 원망스럽잖아요. 이게 왜 우리 지구 위에 있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근데 사실 자연방사능은 굉장히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이전부터 지구에 자연방사능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생명체의 DNA를 바꿔버려요.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암이나 유전병이 돼서 죽는데 다행히 안 죽고 살아남았어, 건강하게. 그러면 이게 바로 새로운 종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명체의 다양성을 이 자연방사능이 만들어낸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인간도 진화시킨 거죠. 그러니 자연방사능 없으면 우리 인간 없어요. 어때요? 고마운 존재예요. 위험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 존재들 있죠? 아버지들 그렇지 않아요? 좀? 고맙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아버지도 참 위험한 존재예요. 그죠? 언제 보낼지 몰라요. 누가 언제 때릴지 모르겠어. 아주 불안해요. 그런 존재예요. 자연방사능은. 탓할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고 그래서 기준치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거는 열외 이렇게 해야 돼요. 별 수 없이. 두 번째는 병원방사능인데 병원에 가시면 이런 굉장히 많은 검사들을 하죠. 엑스레이도 찍고 CT 찍고 뭐 뼈스캔, 스펙트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여기 있는 숫자들이 바로 피폭량입니다. 1mSV가 기준치거든요. 물론 안전 기준치 아니에요. 1mSV가 1년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교하기 좋게 가슴 엑스레이 한 장 찍으면 0.02입니다. 양이 적죠. CT는 한 번 찍으면 2년치 한 방에 맞아요. 배CT는 한 방에 10년치예요. 가슴 엑스레이하고 몇 배 차이 나요? 배CT하고 500배 차이 나요. CT 한 방 찍으면 가슴 엑스레이 500장 찍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때요? 이건 양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CT 찍읍시다 하면 우와 찍으네요. 몇 밀리시버트예요? 이럴 수 있죠. 내일 수술 받아야 될 사람이 CT 안 찍겠다고 버텨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물론이죠. 이 CT 찍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거 저울질 해야 돼요. 이익이 더 크냐, 위험이 더 크냐, 저울질 해야 돼요. 엑스레이는 위험이 적어요. 피폭량이 적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좀 찍읍시다. 그러면, 오, 방사능인데 이럴 필요 없어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팍 찍으세요. CT 찍읍시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얘기가 다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물론 저울질 해야 되지만 저울질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해볼 만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MRI로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MRI는 방사능 아닙니다. 초음파로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초음파 방사능 아니거든요. 근데 어떨 때 보험이 아닌데 비싸. 이런 문제가 가능해요. 어쨌거나 그것까지도 저울질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MRI로 바꿀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저울질 해봐야 돼요. 이익이 더 크냐? 손해가 더 크냐? 저울질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CT를 너무 좋아해요. 머리만 아파도 병원에 가요. 그리고 자기가 찍어달래.
CT 좀 찍어주세요. 자기가 기계 속에 들어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 증상도 없는 부모님 모시고 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50년치 막 찍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꼭 찍어야 필요가 있을 때, 교과서에 찍으라고 돼 있을 때, 그때만 찍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숫자들 좀 외워보십시오. 외울 필요 없어요. 제가 강의 파일을 두고 가거든요. 무한 공유됩니다. 받으시고 친구들한테 나눠주시면 돼요. 병원 강사는 양이 많다. 이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피폭되는 개인에게 이익이 있다. 이 점수를 있어요. 이익이 있어요. 이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 내고 피폭 당해요. 병원 가서 일부러. 이익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이익이 더 클 때만 찍어야 돼요. 이익이 더 없을 때는 그때는 안 찍어야 돼요. 이익이 더 클 때만 정당해요. 이익이 더 적을 때는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병원 강사는 피폭량이 거의 탑이에요.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찍는 나라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 뜻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이기 위해 노력해요. 근데 이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원하고 의사들이 해주면 좋은데 그게 좀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럼 이 일을 누가 해야 돼요? 환자들이 좀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1인 시위해요? CT 제거하라? 아니죠. 그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 많은데 계산이 좀 복잡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꼭 필요할 때만 찍도록 캠페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병원에서 CT 찍읍시다 하면 한 번씩만 물어만 주면 돼요. MRI로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피폭량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거기서 싸우는 겁니다. 혹시 MRI로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그러면 의사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아, 피폭량 연구하는구나. 그게 압력이 돼요. 이미 압력을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 한 지 지금 560번 됐거든요. 3년 됐거든요. 그리고 입소문 타서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CT 찍읍시다 하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MRI로 바꿀 수 있나요? 그래서 학회 내에, 방사선 학회 내에 이 방사능의 인체 피해에 대해서 연구하는 팀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런 게 바로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지금 올 것 같다.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노력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방사능 얘기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핵폭탄, 핵실험, 핵발전소, 핵사고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져요. 세슘, 플루토늄 원래 지구에 없던 물건이에요. 인간이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피폭되는 개인에게 이익이 없어요. 병원방사능하고 다릅니다. 오염된 식품 먹었다. 무슨 이익이 우리한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공방사능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아요. 많은 양이건 적은 양이건 간에 정당하지 않아요. 인공방사능. 모조리 없애야 돼요. 그래서 모조리 없애야 돼요. 그리고 노력으로 줄일 수 있어요. 0으로 줄일 수 있어요. 개인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오염된 식품 기피해야 됩니다. 안 먹어야 돼요. 뭐뭐 안 먹어야 되냐? 4가지. 외우셨죠? 다 외웠으면 한 개만 제가 첨가해 드릴게요. 모루궁뎅이 버섯 아세요? 그거 자주 나옵니다. 먹지 마세요. 버섯 2가지, 생선 3가지. 외우셨어요? 네. 정부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국민 피폭 줄이기 위한 정책을 좀 해야 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4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국회의원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식약처 공무원들한테도 말씀드렸고 국감 때 또 얘기했고 아직 접수가 안 됐어요. 한 개도. 죽겠어요. 정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정부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 기준치 너무 높다. 알라라 원칙에 맞게 낮춰라. 알라라 원칙 제가 다음에 설명드립니다. 복잡해요. 세 번째, 원산지 표시 좀 국민이 믿을 수 있게 관리해주라. 네 번째,
생물학적 농축 과정 좀 연구해달라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버섯 두 가지, 이게 바로 생물학적 농축입니다. 주변 환경에는 조금밖에 없는데 이 버섯에는 농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숭어에서도 발견됐어요. 숭어 아세요? 숭어 생선. 송어 말고 숭어. 우리나라 근해에서 잡힌 숭어에서 세슘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해가 오염됐나 봤죠. 그게 아니에요. 얘는 뻘을 계속 뒤지는데 이 뻘 속에 후쿠시마에서 날아온 세슘이 뻘 속에 조금 모여있는 거예요. 빗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근데 그 뻘을 계속 뒤지니까 숭어에서 400g, 600g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숭어, 송어 말고 숭어, 인물고기 송어 말고 바다에서 잡히는 숭어, 바다 아주 그 근처에서 잡히는 그 숭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게 바로 생물학적 농축인데 생각해보세요. 버섯하고 숭어하고 이 두 가지만 그런 일이 있겠냐, 다른 것도 그럴 수 있지 않겠냐, 그 전체를 조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국책연구소에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좀 해달라고 국회 토론회 같은 데서 제가 2번이나 얘기했고, 국감 때 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접수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구미에 와서 강의를 하고 싶었어요. 혹시 여기 오면 청와대하고 가는 사람 좀 있을 것 같아요. 있지 않아요? 8천 이내에 청와대 쪽에 없으세요? 아, 나 거기 가서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이 네 가지 얘기. 이걸 해줘야 국민들 피폭량이 주니까. 그래서 제가 무한 공유합니다. 이 파일을 어떻게 좀 널리 퍼뜨려서 청와대에 좀 닿게 좀 해주세요. 구미 여러분 가깝잖아요. 안 그래요? 의원님도 오셨는데 청와대랑 안 가까우세요? 알라라 원칙 제가 설명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알라라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 뜻이에요. 무리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최소값이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독성 물질들이 많잖아요. 다이옥신도 있고 벤조피엔도 있고 암 일으키는 이런 물질들이 다 기준치가 있어요. 그 기준치가 안전 기준치는 아니고 관리 기준치잖아요. 그 관리 기준치를 정할 때의 원칙이 이겁니다. 알라라 원칙이에요. 이 기준이 너무 높으면 어떻겠어요? 국민이 위험해지겠죠? 너무 낮으면 어때요? 달성 가능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경부고속도로 지금 100km로 돼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0km라고 생각해보세요. 위반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다. 어때요? 교통사고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건 너무 높아요. 낮춰야 됩니다. 근데 너무 낮춰. 30km야. 어때요? 고속도로가 아니지 이거는. 그래서 적당히 꽤 빨리 갈 수 있는 정도, 그러면서도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알라라 원칙이에요. 지금 현재 방사능 피폭량 기준치가 얼마? 100베크렐입니다. 이게 알라라 원칙에 맞냐? 안 맞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안 맞아요. 보세요. 지난 2년 6개월 동안 131번의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 한 번 들어올 때마다 수십 톤씩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124회는 10베크렐 이하, 7번만 10베크렐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는 거예요? 100베크렐 이거 10배 낮추더라도 7번만 바꾸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7번 바꾸시키는 건 무리하지 않고 달성 가능해요. 여태까지 일본산 식품 중에서 바꾸니까 100번도 넘어요. 7번 정도는 얼마든지 바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배 낮출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기준치 얼마? 100베크렐이에요. 저는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100km, 이거는 1000km. 경부고속도로 1000km 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위반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거 기준치 이상 오염된 식품은 발견돼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아무도 위반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높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게 지금 안전기준치 것처럼 얘기해요. 기준치 하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이 돼요? 일본산 수산물 전체가 안전하다는 뜻이래요. 어떻게 해?
황당하게 높게 기준치 만들어 놓고 그 이하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어요. 이번에 국감에 갔더니 저한테 물어봅시다. 어떤 의원님이 정인, 거기 가면 정인이라고 불러요. 삿대질 하면서 정인은 기준치 너무 높다고 한다면서요. 얼마나 낮추면 만족하겠어요? 하고 물어봐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0크렐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린이용은 100크렐이요. 400크렐 얼마든지 달성 가능해요. 400크렐 이상 오염된 식품 발견하기 힘듭니다. 일본산 수산물 중에 400크렐 이상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표고버섯 중에 약간 있긴 하죠.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달성 가능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최소가 400크렐. 저는 그래서 400크렐을 제안하는 겁니다. 어린이용은 100크렐. 왜냐하면 민감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요? 100크렐이에요. 말이 안 되게 높아요.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저 100크렐이요. 전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다른 나라는 더 높아요. 미국 얼마냐? 1200이에요. 경부고속도로로 치면 우리나라는 시속 1000km로 되어 있는데 미국은 시속 10,000km로 되어 있어요. 로켓도 위반하지 못해요. 비행기도 위반 못합니다. 엄청나게 높게 되어 있어요. 방사능 기준치. 비현실적이고 다른 발암물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방사능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방사능 기준치 왜 이렇게 높을까요? 전 세계가? 좀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나름 짐작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이 방사능 기준치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갖고 있는 나라만 갖고 있어요. 원전 없는 나라는 저 방사능 기준치가 없어요. 뭘 의미해요? 저 기준치가 국민들 피폭량 줄이기 위해서 만든 기준치가 아닌 거지. 뭘 위해서 만들었어요? 원자력 발전소 전기, 방사능 오염 정도 신경 쓰지 말고 전기나 많이 만들어 주시오. 이런 뜻이에요. 웬만큼 오염시켜도 괜찮으니까 전기나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 얘기예요. 저는 강력하게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게 저렇게 높을 이유가 없어요. 정부는 계속해서 기준치에 알아서 안전하다 이런 소리 하죠. 제가 꼭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이 기준치 안에는 요 100베크렐 이거는요 세슘만 잰 거예요. 핵사고가 일어나죠? 그러면 170가지 방사능 물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세슘만 재요. 세슘이 100베크렐이면 그게 기준치예요. 왜 세슘만 재냐? 세슘하고 요오드는요 측정기로 3시간 만에 잴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방사능 물질들은 한 달씩 걸려요. 재기 어렵습니다. 스트론튬 한 달 걸린대요. 플루토늄 한 달 걸린대요. 재는데. 그래서 일상적으로 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슘하고 스트론튬, 요오드만 재는 거예요. 그러면 세슘이 전체냐? 아니죠. 전체 방사능 170가지 중에 딱 한 가지일 뿐이에요. 그러니 음식 속에 세슘이 들어있다. 뭐를 내요? 다른 방사능 물질도 170가지가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안 재요. 세슘만 재요. 마치 세슘만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준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은 세슘이 전체가 아니에요. 세슘만 따져서 100베크렐이고 다른 거는 얼마인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저 자체도 너무 높지만 세슘이 나온다. 어느 음식에서 세슘이 100베크렐 나왔다. 이거는 뭘 의미해요? 170가지의 다른 방사능 물질도 같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나온 거는 안 먹어야 돼요. 자, 여기 뭐 복잡한 얘기는 잘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 이제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방사능 피폭량을 줄여야 된다. 자연방사능 못 줄인다. 병원방사능 줄일 수 있다. 이걸 왜 노력해야 되고 인공방사능 영으로 줄일 수 있다. 두 가지만 포기하면 된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핵폭탄, 핵발전소 두 개만 포기하면 돼요. 핵폭탄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 돼 있어요. 이미 안 갖고 있잖아요. 핵폭탄은 그래서 논의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문제는 딱 하나, 핵발전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면요, 핵발전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위험하다라는 걸 인정해요. 두 번째는 근데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국민 중에. 그럴 밖에 전체 전기 중에 30%가 원전이에요. 70%가 화력이거든요. 탈원전 해버리면, 탈핵해버리면 원전 30% 없어지는 거죠? 전기 30% 없어지는 거죠? 공장 돌아가겠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거다. 그래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원전은 위험하지만 필요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뒤집기 위해서 제가 한 10분에 걸쳐서 탈원전 가능하냐, 탈핵 가능하냐, 원전 없이 살 수 있냐, 이거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슬라이드가 바로 있는데요. 1954년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원전 개수 쫙 증가합니다. 1990년 근처에 피크를 치고 그 다음에 증가를 멈췄어요. 옆으로 쭉 기었어요. 최근에 좀씩 줄고 시작하고 있죠. 저는 이 슬라이드 보고 깜짝 놀랐어요. 25년 전부터 전 세계 원전 개수가 증가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 계속 짓잖아요. 중국 계속 짓잖아요. 인도도 짓잖아요. 근데 원전 개수가 왜 그 자리에 있어요? 누군가 계속 원전을 줄이는 거죠. 우리가 짓는 만큼 닫아버리는 거죠. 누가 줄이냐? 봤더니 유럽이 줄여요. 한번 보세요. 쭉 많아졌죠? 90년대 피크 치고 이렇게 줄은 거예요. 몇 개 줄였냐? 봤더니 50개를 줄였어요. 25년간 50개. 1년에 2개씩 꾸준히 줄였어요. 이게 앞으로 반등할까요? 이렇게? 아니에요. 더 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안 지으니까. 유럽에서는 원전 안 지어요. 지금 영국하고 핀란드만 지을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는 안 지어요. 왜? 유럽에서 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대놓고. 유럽은 왜 수십 년 전부터 원전을 줄이나요?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 위험하다. 그건 내가 알고 있고. 두 번째 뭐요? 그랬더니 비싸다는 거예요. 원전이 비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 원자력 싹걸로 돼 있죠? 유럽은 비싸다네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쨌거나 유럽은 비싸다. 그래서 안 짓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 어떨까요? 선진국은 다 어떨까요? 미국 이렇게 생겼어요. 쭉 올라갑니다. 90년 피크 치고 쭉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반듯해요. 이상하잖아요. 2개 짓고 2개 닫고 1개 짓고 1개 닫고 이렇게 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미국 30년간 원전 1개도 안 지었어요. 피크를 치고 몇 개 닫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유지만 한 겁니다. 모름이에요? 미국에 있는 원전 104개 모두 30살 넘었다는 뜻이에요. 모두 노후 원전이에요. 앞으로 20년 내로 모두 닫아야 돼요. 근데 원전 안 짓고 있어요. 어떡할 생각인데? 줄일 생각이죠. 미국과 유럽, 이게 선진국 아닙니까? 선진국은 수십 년 전부터 원전에서 손을 떼고 있었던 거죠. 우리만 몰랐죠. 걔들이 줄인 만큼을 누가 채웠어요? 개도국 3개가 서로 지은 거예요. 한국, 인도, 중국. 선진국은 손 떼고 개도국은 들어가고 전 세계적으로 성장은 없고 이게 뭐예요? 사양산업의 초기 모습이에요. 모든 사양산업들이 다 그랬어요. 선진국들이 먼저 손 떼고 중진국 들어오고 그러나 세계적으로 성장이 없는 거죠. 사양산업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전 세계 원전 개수 예측. 누구의 예측? 저의 예측이 아니에요. IAEA 예측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신규 원전을 안 지을 때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원전 앞으로 한 개도 안 지으면 58년도 앞으로 40년 후에 끝나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2014년이죠. 440개쯤 있어요. 전 세계에. 앞으로 좀 올라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죠. 그 다음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물론 틀렸어요. 여기서부터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그래프 보셨죠? 앞으로 올라갈 거다. 몇 년 올라간 다음에 내려간다 이거예요. 20년 후 한번 봅시다. 2034년 1, 2, 3, 4 어때요? 원전 개수 몇 개예요? 몇 개예요? 200개가 안 돼요. 200개가 안 돼요. 몇 개 줄었어요? 20년 사이에 100개, 200개, 50개 250개가 줄었어요. 앞으로 20년 내로 전 세계에서 250개의 원전이 줄어요. 이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년 내로 250개를 지어야 돼요. 완공해야 돼요. 근데 원전 짓는데 10년 걸려요. 그러니 저수를 유지하려면 10년 내로 250개의 원전이 착공돼야 돼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유럽 안 짓죠? 미국 안 짓죠? 한국 몇 개 지어요? 한 15개 지을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 4등. 15개 더 지으면 3등 돼요. 러시아보다 우리가 많아집니다. 원자력 강국이 되는 거죠. 그래도 15개예요. 인도 한 20개 짓는다 칩시다. 큰 나라니까. 중국 한 100개 짓는다 칩시다. 그래봤자 250개 안 돼요. 전세계 원전 개수는 앞으로 20년간 우당탕탕 떨어져요. 실제 그래프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줄고 있죠? 그러다가 이렇게 좀 지을 거니까. 그런 다음에 언제 빵게 될 거냐? 2070년, 80년이면 빵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 예측입니다. 앞으로 6, 70년 내로 지구상의 원전 사라져요. 원자력은 사양산업입니다. 사양산업이었어요. 우리만 몰랐죠. 한번 합시다.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사양산업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선진국은 20년 전부터 원전을 줄여왔는데 전기는 어디서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 드시죠? 여기 답이 있어요. 전기 여기서 만들었어요. 세계 발전연합 연도별 신설 시설이에요. 무게가 아니에요. 신설이에요. 2012년 재작년에 1년 동안에 전 지구적으로 이만큼 만들었어요. 파란 거, 노란 거 이만큼 만들었어. 그리고 빨간 거 이만큼 만들었거든요. 파란 거 쫙 많아지는 파란 거 뭐예요? 윈드예요. 풍력. 여기서 전기 만들었어요. 그 사이에. 노란 건 뭐예요? 솔라 PV, 태양광.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빨간 건 뭐예요? 누클리어, 원자력입니다. 어때요? 전 세계가 어디로 가요? 파란 나라, 노란 나라로 향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어요. 어때요? 어깨동무하고 풍력, 태양광 전 세계가 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어때요? 혼자 일로 가고 있어요. 원자력 보세요. 르네상스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원자력은 사양산업이에요. 아무도 안 해요. 2008년도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만들었죠. 9년도 10년도 누가 만들었네 이거. 누구예요? 왜?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 파란 거 했어요? 안 했어요. 노란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빨간 거만 했어요. 앞으로도 빨간 거만 할 거고